조심하세요. 이거 안 돼요. 네, 시작합시다. 최초로 버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우스시 버블에 대해 설명하게 된 김태균, 김성경, 김성태, 김지혜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스시의 설립 배경 및 역사, 버블의 경과, 버블의 파국과 종말, 버블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버블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우스시 설립 배경 및 역사입니다. 설립 배경 및 역사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17세기 초반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의 투기인 튤립 투기가 꺼지고 17세기 후반에는 식민지 지배권을 둘러싼 영국과의 세 차례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영국의 해상권을 빼앗게 됩니다. 영국은 비록 그 당시 산업혁명 전이었지만 17세기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점차 바다의 제왕으로서 초기 자본주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7세기 후반에는 동인도 회사나 영국의 최초 보험회사라고 알려진 썬파이어 등 주식회사 등이 성공적으로 설립됨으로써 주식회사 설립 붐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우스시 버블보다 먼저 일어난 게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인데요. 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시피 버블은 사우스시 버블의 롤 모델로서 프랑스의 미시시피사의 존 로가 금융편법을 사용하여 당사의 주가를 40배 이상 폭등하게 만든 프랑스 역사상 유례없는 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미시시피 버블은 네덜란드 튤립 투기와 영국의 사우스시 버블과 함께 근대 유럽의 3대 버블 경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미시시피 버블은 존 로라는 사람이 구축한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우선 존 로에 대해 설명하자면 스코틀랜드의 전방포경 금세공업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존 로는 일찌감치 금융 실무를 접했고 금융 중심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첨단 금융 기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는 돈의 내재 가치를 저장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교환의 수단으로 인식함으로써 돈을 화폐뿐만 아니라 채권, 어음, 수표, 주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존 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미시시피사의 주가를 올립니다. 자사의 은행을 통해 엄청난 양의 은행권을 발행한 후 미시시피 주식을 사려는 사람에게 그 미시시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에 따라 유통되는 주식수가 감소하게 되고 주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미시시피 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니까 더 많은 은행권을 인쇄하게 되고 이는 시중에 화폐가 많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미시시피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500리블이던 주가가 1719년에는 2만 리브르까지 무려 40배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시시피 버블의 영향으로 졸부와 백만장자 등이 탄생하고 이러한 투기 열풍이 전 유럽으로 확산됩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투기 심리를 활용해서 주식을 유동화시킴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려는 보험회사들이 설립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동방무역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1719년 가을 마침내 프랑스 투기의 열풍이 런던을 강타합니다. 영국 희그당 정부는 이러한 존 로의 성공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전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대륙인 미국의 강 이름을 따붙인 미시시피사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은 사우스시를 설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우스시 설립의 배경입니다. 자국의 부강을 위해 전쟁을 일삼았던 각 국가들의 행위는 군비 지출을 상승시켰고 이는 다시 정부의 채무 증가로 이어져 국가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영국 역시 자력으로는 늘어나는 군사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사우스시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래프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영국 국채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1714년 영국 국채의 규모는 약 4,800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부채는 정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에 대한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1714년에는 5%의 대출 이자율이 고리대금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 부채 중 상환 불가능 채권이 99년짜리 장기 채권의 이자율은 7%에 달했고 단기 연금의 이자율은 9%까지 높았다고 합니다. 즉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채에 대한 이자율 지급 비용 부담이 컸던 것입니다. 1700년 초반에는 국가 재정 수입의 3분의 1이 이자 지급으로 쓰였고 1714년부터 17년까지는 국가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부채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했고 그러한 방안 중 하나가 정부의 부채를 합작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출자 전환 계획에 깊이 참여한 회사가 바로 사우스시사였던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거대한 채무에 시달리는 영국 정부는 사우스시뿐만 아니라 영란은행에게도 국가의 빚을 해결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1700년대 초는 영국은행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국은행은 매우 엄격한 규칙으로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11년 9월) 토리 정부의 수상이던 로버트 할리의 주도하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우스시가 설립됩니다. 1,000만 파운드의 정부 부채를 떠안기 위해 설립된 사우스시사는 정부로부터 매년 일정한 이자를 받기로 하고 스페인 식민지인 라틴 아메리카와의 독점 무역권을 보장받습니다. 2, 3년 뒤에는 라틴 아메리카에 흑인 노예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점 무역권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우스시사는 무역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스페인의 식민지인 라틴 아메리카, 그 남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한 나라가 영국의 잠재적인 적성국인 에스파냐였기 때문입니다. 사우스시사는 독점 무역에 따른 이익금의 약 25% 정도를 에스파냐에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한 후에는 에스파냐가 영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결국 사우스시사는 200만 파운드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1717년 영국 국왕은 재정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 부채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각에 권고하게 되었고 남해 회사와 영국은행이 의회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을 늘리겠다는 남해 회사의 제안이 의회에서 받아져서 전환사채를 발행해 3,100만 파운드의 부채를 전액 인수 후 각종 루머와 로비를 통해 주가 폭등을 조장합니다. 이 루머와 로비는 뒤에 발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우스시사의 부채 전환 과정입니다. 사우스시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채권의 주식 전환을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어떤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시는 유상 증자를 통해 주가를 최대한으로 높게 띄운 후 최소의 주식으로 최대의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사우스시사의 주가가 상승할수록 채권 보유자들이 전환에 참가해 얻는 이익이 커지게 되고 이러한 차익을 정부와 회사, 채권 투자자들이 나눠 가짐으로써 어떤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의기투합할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음모의 핵심은 채권 전환 전에 주가를 얼마나 많이 띄우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식으로 최대의 채권을 전환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회사의 수익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우스시의 참인 멤버이자 채권의 주식 전환 음모의 배후 주동자인 존 블런트가 정부의 로비 활동을 벌이고 또 투자자들에게 각종 루머를 확산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우스시의 음모와 진실이라는 책에 따르면 그의 경영 방침은 시간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블런트는 앞서 프랑스에서 발생한 미시시피 회사의 존로의 수법을 모방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로 주식
주식 청약 시 필요한 증거금 비율을 낮춤으로써 투자자들이 청약 대금의 20%만 예치하면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16개월 동안에 8번에 걸쳐 나눠내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미시시피사의 존 로가 그랬듯이 자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줬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사우스시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청약하고 주식을 청약하자마자 담보로 사우스시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은 적은 돈으로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서 서민들까지 청약 대열에 끌어들였고 주식 수요를 폭증시켰습니다. 주식은 담보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는 줄었습니다. 따라서 주식 수요는 증가하고 주식의 공급은 감소하게 되어 주가가 치솟게 된 것입니다. 또한 블런트는 한술 더 떠서 전환에 참가한 채권 보유자들에게 주식 배분을 미루는 수법으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사우스시 버블의 설립 배경 및 역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버블의 경과를 김성경 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우스시 버블의 경과에 대해 발표할 10학번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1720년 영국 주식시장의 주가 변화 추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남해회사를 제외한 내 합자회사의 평균 주가 증가율은 132%입니다. 물론 남해회사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이때는 남해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합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인해 영국 합자회사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회사의 주가가 상승한 것을 단순히 남해회사 투자자들의 비합리적인 투자를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해회사가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사우스시의 금융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사우스시 관련된 황당한 루머들을 보겠습니다. 사우스시 관련된 황당한 루머에는 에스파냐와 조약을 맺어 남아메리카 주요 항구에 대한 통상권을 확보했고, 영국이 포토시 강산을 소유했는데 포토시 강산은 은이 철만큼 풍부하다는 소문, 그리고 멕시코 주민들이 영국의 면제품과 모직물을 사기 위해 금강을 흉낼 것이고, 사우스시와 거래하는 상인들은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될 것이며 주식 보유자들은 해마다 몇 배의 배당금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우스시 금융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20년 1월 액면가 100파운드의 주식이 120파운드에서 거래되기 시작해서 가격은 차원 계획의 제한이 확장될 때까지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우스시에서는 주가를 올리기 위하여 안가니움을 썼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그 루머들이 그 예입니다. 그 다음 이제 3월 21일에는 국채 상환을 승인하는 첫 번째 법안의 통과와 함께 가격은 200파운드에서 300파운드로 상승합니다. 권력층에게 제공하기로 한 뇌물과 주주들에게 대출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는 4월 14일과 4월 29일에 현금 공모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현금 공모인 4월 14일에는 300파운드의 가격에 22,500주를 발행합니다. 이때 5분의 1을 현금으로 즉시 지불하도록 하였고 8회에 걸쳐서 2달에 한 번씩 분할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금 공모인 4월 29일에는 400파운드의 가격에 15,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10분의 1을 현금으로 즉시 지불하도록 하였고 3개월이나 4개월 사이에 4개월의 간격으로 9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채 전환은 기술 상한 연금 보유자들이 사우스시 주식으로의 교환에 동의하도록 납득시키는 것을 겨냥하였습니다. 회사는 5월 19일에 전환 조항을 공포하였는데 정보부채 보유자들이 연금의 유형에 따른 전환 조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 한 주의 시간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 예로 100파운드의 장기연금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700파운드의 액면가의 주식을 주고 575파운드의 채권 및 현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시 사우스시의 주당 가격은 400파운드였고 따라서 회사 제안에 의한 장기연금의 가치는 약 3,375파운드였습니다.
회사 제한 공포 이전에 모든 공무원, 모든 정부 채권자들은 회사 제한에 동의하였습니다. 회사가 미국 채무의 대부분이 집적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서 주가는 700파운드로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주식의 시장 가격 조정에 관여하고 주주들의 대출할 수 있기에 충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3차 현금 공모가 시작됩니다. 주당 6월 17일 세 번째 공모를 시행하는데요. 주당 1000파운드 시장가에 500만 파운드의 액면가의 주식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때는 10분의 1을 현금으로 즉시 지불하고 반년에 한 번씩 9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가는 즉각 745파운드에서 950파운드로 상승합니다. 6월 24일에서 8월 22일까지는 회사의 주식 명의 변경 대장이 배당금 지급을 위하여 닫혔습니다. 주식 명의 기입장이 작성되지 않은 2달 동안의 주가는 선물 가격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 가장 가격이 높았던 7월 1일의 주가를 750파운드로 모았는데 이 기간에는 선물 거래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주가가 관찰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거래가 다시 시작된 후에 주가가 7월 수준 아래로 하락하지만 거래 초기에는 6월의 주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가가 800파운드 이내로 하락하고 8월 18일에 거품법이 시행되면서 주가는 상당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사우스시 회장이 블런트와 그리고 사우스시 이사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행동은 주가를 하락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금 공모는 8월 2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주당 1000파운드의 가격에 액면가 120만 5,000파운드의 주식을 1만 2,000주를 판매하였습니다. 5분의 1은 현금으로 즉시 지불하고 4회에 걸쳐서 9개월에 한 번씩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4월 24일 마지막 현금 주식 청약 이후 주가는 8월 31일 775파운드에서 10월 1일 290파운드로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사우스시사의 루머와 조작 그리고 로비가 만든 사우스시 주식을 못 가지만 파고 해마다 몇백 %씩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귀족, 부르주와 서민 계층 할 것 없이 주식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투기 열풍에 휩쓸려 전무후무한 투기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남성들은 커피하우스에 드나들었고 여성들은 모자하우스에 드나들면서 투자 얘기로 꽃이 피웠습니다. 이것에 편승하여 당시 허가제였던 주식회사의 설립도 무허가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진지하게 사업을 일으키려고 했던 기업가들이었으며 그 사업 내용도 런던의 석탄 공급 사업이나 비누 제조 기술의 개량 사업 등 전 산업혁명기 영국 산업의 발전의 정도를 엿볼 수 있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러한 주식회사의 설립은 성실한 사업을 위한 투자 모금뿐만이 아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식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이 회사들은 곧바로 버블 기업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일부는 일주일이나 2주일 만에 없어졌으며 아침 저녁으로 새로운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버블 기업들의 주식 유동화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회사의 설립과 주식 매각을 알리는 광고를 신문에 내고 시내 여러 커피하우스 가운데 하는 곳에서 주식 청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이 높던 귀족들도 주식 중개인처럼 돈벌이에 열중하였습니다. 영국 황태자는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4만 파운드를 벌었습니다. 줄줄이 한 100개의 거창한 사업들이 발표되었고 대중들은 그것에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몇몇 사기꾼들은 부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익스체인지 랠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익스체인지 랠리는 월스트리트가 미국의 금융가를 의미한다면 런던에 위치한 익스체인지 랠리는 영국의 금융가를 의미합니다. 금융 버블로 한때 공항의 중심지였던 곳이기도 하고 1920년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월스트리트로 이전되기 전까지 익스체인지 랠리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버블 기업들은 당시 익스체인지 랠리의 테마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버블 기업들은 황당한 사업 목적을 가진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납에서 은을 뽑아내는 사업, 사람 머리에 공기를 주입해 정신병을 치료하는 사업, 톱밥으로 판자를 만드는 사업, 자체 무게
돌아가는 바퀴를 생산하는 사업, 그리고 가장 희극적인 것은 엄청난 이익을 올릴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고안한 희대의 사기꾼은 아침에 주식 거래소에서 투자자의 돈을 받은 다음에 그날 저녁에 유럽 대륙으로 도망가었다고 합니다. 버블 기업들은 당대에는 실현성이 없는 기술 진보를 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화로수송선 등의 당시 버블 기업이 내걸었던 몇몇 사업 목적은 실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버블 기업들은 그때 퍼진 투기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 투기꾼들이 참 많았는데요. 에드워드 워드의 사우스시 발라드에서는 증권거래소를 찾는 여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숙녀분이 여기 들어오신다. 날마다 요란스럽게 화려한 마차를 타고 보석을 저당 잡힌다. 주식거래소에서 모험스러운 투기를 위해 창녀들도 여기 납치신다. 듀리레인 극장에서 마차를 타고 거래소로 다가온다. 농탕한 남공꾼이 갖다 바친 돈을 주식 투자로 헛되이 쓰기 위해. 이를 보면 여성들이 투기에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투기에 뛰어든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토지는 대부분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남녀 누구나 보유할 수 있었고 주식판에서는 인종과 성별 그리고 신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주식시장이 주는 평등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우스시 버블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사우스시 발생 원인을 저는 5가지로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적 상황으로 인해 사우스시 주가가 변동된 측면입니다. 18세기 초에는 영국과 프랑스 모두 금융개혁 시스템이 급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미시시피 버블을 경험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주식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런던을 포함한 모든 외국으로 프랑스의 자본이 이동하였습니다. 암스테르담과 파리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런던의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염이라고 합니다. 급격한 금융개혁으로 인한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이 영국 주식시장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사우스시 주가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회수한 단순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업이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경제 부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확물을 거두고 농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가을에는 현금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증가했고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는 1720년 6월 왕과 궁중의 사람들이 독일 하노버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인원이 동행하는 여행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전염병의 지속적인 발병입니다. 패스트라는 전염병의 지속적인 발병은 영국의 인구를 감소시켰고 또한 국가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국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염병과 같은 사례들은 주식시장의 신뢰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국가의 안정성에 의해 종합주가지수가 변동되는 현재 주식시장처럼 18세기의 주식시장도 외부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18세기의 금융기업입니다. 대중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개혁의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발생되고 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8세기 영국과 프랑스는 모두 급진적인 금융개혁을 경험했습니다. 금융개혁을 위한 두 국가의 경쟁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대중적으로 하여금 혼돈하는 상황과 이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만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거품이 진행되고 발생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유명한 투기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신공연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대시인인 알렉산더 포프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있는 자신의 이중적인 태도에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나는 주식에 호기심을 갖고 있고 이 때문에 요즘 모든 대인관계를 중단하고 있다. 그래서 내 명예가 손상될까 걱정이다. 이런 편지를 보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사우스시 버블에 깊게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윈스턴 처칠의 직계도상으로 유명한 장군이었던 일대 말버러 공작 존 처칠의 아내 사라 처칠입니다. 그녀는 사우스시 버블 사건 때 최고점에서 주식을 팔아 10만 파운드, 요즘 가치로 약 2,150억 원을 번 투기꾼입니다. 이때 런던 노동자의 1년 벌이가 12파운드라고 했으니 그녀는 얼마나 많은 떼돈을 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최고의 명문가라고 하는 말버러 공작 가문도 그 시작은 장사꾼 집안과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은 다들 알고 있는 핸델입니다. 핸델은 사우스시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왕리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하였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음악 활동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뉴턴입니다. 뉴턴은 과학자에서 공무원으로 변신해서 요즘으로 치면 차관급인 런던 조폐국장을 지냈습니다. 한때 평가이익으로 7,000파운드를 벌었던 뉴턴은 추가 투자를 하는 바람에 주식 공개 후에 2만 파운드를 날렸습니다. 요즘 가치로 20억 원을 잃은 뉴턴은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관계는 도저히 알 수 없다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로빈슨 크루소를 저술한 데니얼 디포입니다. 데니얼 디포는 남해에서 사건을 대중적인 열병으로 정의하였고 악마나 귀신에게 홀린 사람들은 비난받지 않는다며 언급했습니다. 격일간지 리뷰를 창간해서 무역과 상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식시장에 관한 기사와 사설을 빈번하게 실었던 디포는 이때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잃고 10년 뒤에 가난과 무관심 속에서 죽고 맙니다. 그럼 그 다음은 김성태 하부께서 사우스시 버블의 파국과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우스시 버블이 파국에 이르고 종말이 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런던의 여성들이 주식판에 뛰어들자 호텔 벨보이와 하인뿐만 아니라 진군과 상인, 소매치기까지도 주식 투기를 벌였습니다. 마부들은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마차를 끌고 나와 주식을 사고 팔았고요. 프로 도박꾼들도 도박판을 떠나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 조너던 커피하우스로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시인들조차도 주식 거래업을 시작하며 기존의 질서가 점차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투기는 사회적 신분이라는 장벽을 관통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작가 조너던 스위프트가 이 나라 돈의 대부분이 신분과 교육 정도, 자질 등에서 하인보다 나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라고 한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원 의원인 스틸경은 졸부들을 하찮은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돈을 자랑하고 다니며 고급 저택과 마차, 화려한 코트를 사들였고 부인이나 정부를 위해 금장시계를 구입했으며 또 이들로 인해 런던 건물 임대료가 50배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합니다. 애플비 저널은 1720년 8월에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런던 시내에는 호화마차가 매일 늘어나고 있다. 이 도시의 승려들은 보석을 사들였고 하인을 고용했으며 교회에 저택을 마련하는가 하며 신사들은 마차를 새로 단장하고 부동산을 사들였다. 1720년 8월 22일 사우스시의 4차 주식총액 접수가 시작되었을 때는 거대한 규모의 군중이 사우스시 본사 앞으로 몰려들었고 주당 1,000파운드의 1만 주가 순식간에 팔려 나갔습니다. 역사가 존 카스웰이 당시 런던의 분위기를 전한 걸 보시면 시 전체가 카니발 분위기에 휩싸인 것처럼 느껴졌다. 도시는 검객, 딴따라, 돌팔이들로 가득 찼고 일주일이 지나자 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성을 지르는 건달과 술주정뱅이, 도박꾼들의 차지가 되었다. 즉 정리하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전 사회가 주식시장의 비트에 맞춰 공적인 춤을 춘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우스시 버블은 점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1720년 여름 사우스시 임원들은 버블 기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거래소에서 상장되는 이 버블 기업들 때문에 사우스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런트는 투기 열풍을 독점하기 위해 단계에 있는 친구들에게 로비를 벌여서 반버블법을 제정토록 했습니다. 이 법은 의회 인가 없이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기존 기업들도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펼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도 버블 기업의 주식 투기 열풍을 가라앉히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우스시 임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관에 없는 사업을 벌인 3개의 버블 기업들의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배당률이 액면가의 30%라고 발표를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50%의 배당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블런트 일당은 1720년 6월 하순에 주당 1050파운드를 고점으로 8월에는 850파운드까지 떨어져 있는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패닉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지 일주일 만에 정관에도 없는 다양한 사업을 벌였던 요코 빌딩스사의 주가가 305파운드에서 30파운드로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보험 등 익스체인지의 주가도 75%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빛을 내 버블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던 투기꾼들은 손해를 벌충하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우스시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본 것 말고도 사우스시 주가 하락에는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투자의 이동으로 6월에서 7월 외국인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한창 일어나고 있는 버블 기업들에 투자하기 위해 사우스시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이자율의 상승입니다. 초기로 인해 연 20%까지 이자율이 치솟게 되었고 그 결과 런던 시중의 자금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우스시와 금융회사들도 주식을 담보로 꺼줄 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버블이 터지는 데는 도화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들이 버블 폭발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자 블런트 일당은 더 이상 주가 부양을 위해 동원할 수단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우스시 주가 하락을 1720년 6월 주당 1050파운드로 가장 높았을 때부터 보게 되면 1720년 8월 850파운드로 떨어졌고 버블 기업주를 단속하는 영장이 발부되고 1720년 9월 800파운드로 떨어졌습니다. 9월 둘째 주에는 600파운드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 600파운드 사는 많은 은행들이 주식담보대출을 해줬던 주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은행들의 자금 순환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이 되자 블런트 일당은 주가 부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가의 매수 속셈으로 담보로 잡은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했고 사우스시의 이러한 자사주 매각으로 주 거래 은행이면서 엄청난 주식담보대출을 일으켰던 스워드 블레이드 은행이 마침내 도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가 하락은 더욱더 가속되어 1720년 9월 말에는 200파운드 선까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침내 주주들은 파멸의 파업까지 왔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1720년 10월 1일자 애플비 저널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놀랄 일이다. 투기꾼들이 벌떼같이 거래소로 몰려들었고 한 투기꾼의 투매에 놀란 다른 투기꾼이 덩달아 주식을 내던지는 양상이 벌어졌으며 투매는 보유 주식에서 바닥날 때까지 연쇄 자금처럼 번져나갔다. 즉 한마디로 버블을 야기했던 광기가 이번에는 공황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악마가 준 금덩이는 악마가 떠난 뒤 배설물로 바뀐다라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말을 보면 이 말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투기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망함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버블로 인한 공황과 더불어 프랑스에서 발생한 흑사병은 사람들이 더욱 큰 공포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엄청난 손실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미쳐버린 듯 했고 유례없던 대중들의 분노가 발생했습니다. 디포는 당시 군중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흑사병에 감염된 유령이 걸어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흉물스러운 인간들은 일찍이 볼 수 없었다. 내가 죽는 날까지 흉측한 사우스시가 얼굴에 새겨진 인간들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우스시 음모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1차적으로 사우스시 임원들에게 향했고 그리고 나서 음모를 승인하고 뇌물을 받아챙긴 정치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폭도로 변한 군중은 관련자들의 처벌과 배상을 요구했고 결국 4명의 의원들이 의회에서 추방되었으며 재무장관 에이슬레이비는
사우스시 임원들과 함께 런던탑에 수감되었습니다. 사우스시 사건이 터지고 나자 영국 정부는 사우스시 임원들이 1720년에 축적한 2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부를 모두 몰수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때 이 200만 파운드는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4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투기 희생자들을 위한 부재법뿐만 아니라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법을 제정했는데요. 12월 굳건한 신용사회를 세운다는 이유로 악명 높은 주식거래 금지법까지 제안되었지만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불법적인 공매도와 선물, 옵션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제안되어 이로부터 14년 뒤인 1734년 의회가 제안자인 버너드의 이름을 딴 버너드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사우스시 버블 이후의 분석 및 평가에 대해서는 김태균 조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우스시 버블 이후의 분석 및 평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먼저 버블이 붕괴하고 난 후에 이후부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노한 대중들이 처벌과 배상의 요구가 시작됐는데요. 그때 사태 수습을 맡은 로버트 월폴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때 로버트 월폴은 분노한 대중들의 요구를 받아주기 위해서 이제 한 명이 본보기로 뭐 이렇게 처벌을 먼저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게 돼서 당시 사우스시의 회계 과장을 맡고 있던 로버트 나이트라는 사람을 잡아들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나이트가 장부와 함께 다른 나라로 잠수를 타버려가지고 그 로버트 나이트를 잡아들이라는 의회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결국 나이트는 벨기에에서 잡히게 되지만 결국 영국으로 다시 송환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안쪽으로 들어가서 잘 설명을 해보면 당시에 이 영국의 귀족, 왕족 그리고 또 약간 높은 의원들까지도 사우스시 투기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왕족의 입김으로 인해서 나이트가 벨기에에서 송환되는 것을 막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월폴조차도 사우스시 임원들에 대한 굉장히 느슨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사후 처리 및 책임 추궁은 굉장히 애매하게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현 정부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을 걱정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또한 현 정부의 정권 방어에 이용을 하게 되면서 당시 왕이었던 조지 1세의 신임을 굉장히 얻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하나 들 수 있는데요. 일단 존 블런트와 사우스시 이사의 책임 추궁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그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야곱 이 브릿지라는 사람의 브릿지 상회를 조사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사우스시의 회계장부 회계 관리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사우스시 상회 장부에 대한 소견이라는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보고서가 세계 최초의 회계감사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정당한 제3자에 의한 회계 기록의 평가가 주식 거래에서는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가 합쳐져서 공인회계사 제도와 회계감사 제도의 탄생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는 사우스시 여파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 영란은행 임원도 34만 7천 파운드의 손실을 보고 파산을 했고요. 귀족인 공작도 엄청난 손실을 봤고요. 또 에디슨의 조카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자살을 하고요. 또 시인 존 게이나 다니엘 디포조차도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살거나 가난과 무관심 속의 삶을 살아가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재미로 한번 넣은 건데요. 아이작 뉴턴의 나이트메어라고 그래가지고 뉴턴이 이때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해피하게 나옵니다. 이때 한 7천만 파운드를 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투자를 했다가 이번에는 2만 파운드를 잃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뉴턴이 사우스시 S자만 들어도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귀족과 왕족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엄청난 손실을 본 이제 아까 본 몇몇 투기꾼들과 대중들의 탄식이 길게 이어졌지만 사우스시 버블에 이은 경기 침체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상처도 그렇게 깊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왜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이때 당시에 영국 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이제 런던의 주요 상인들과 런던의 주요 은행가들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의 자본가들이 4차 주식청약에 참여하지 않았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 자본들은 3차 이후에 이미 붕괴 직전에 다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덜란드 자본가들은 이때 당시 호황을 보이고 있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장으로 자신들의 자본을 다 옮겨감으로써 붕괴되기 직전에 큰 이익을 챙기고 빠지게 되죠. 이렇게 노련한 투기꾼들이 붕괴 직전에 자신들의 자본을 처리하고 빠지는 모습은 투기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우스시 버블의 분석으로 넘어갈 텐데요. 먼저 이제 애덤 스미스, 국부론으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사우스시 공항이 영국 경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요. 또한 단순 사기로 드러난 미시시피 버블의 모방 범죄로만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사우스시 버블은 이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줬다고 영향을 지금 나타내고 현재 평가되고 있는데요. 애덤 스미스는 투기 이론과 그런 거에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애덤 스미스는 나중에도 투기 이론을 별로 발전시키지 못한 경제학자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했던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미시시피 버블과 결국 사우스시 버블의 그 공통점은 도버해역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수법을 모방하고 카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버블 및 투기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영국 런던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을 또 했고요. 다시 또 독일 함부르크로 이동을 또 합니다. 또한 스페인으로도 이동을 하고 포르투갈 리스본으로도 당시에는 스페인 리스본으로도 이동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버블 및 투기가 한 국가 내에서만 계속 이렇게 엄청난 투기를 양상을 보이다가 이때 처음으로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투기와 버블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네, 버블과 투기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염되었다는 것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정부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사우스시는 의회와 법원의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사우스시는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엄청난 뇌물을 안겨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재무장관 에이슬레이비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시가 자체 전환 비율에 따라서 전환하도록 하자고 의회를 설득하는 역할도 하긴 합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채권 보유자들을 희생시키면서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3차 주식청약 이후에 4차 때 영국 국왕이던 조지 1세조차도 배당액이 1000파운드, 액면가가 이제 1000파운드인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써 결국 영국 정부의 블런트 일당의 음모를 암묵적으로 승인해주는 꼴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사우스시 주식을 사라라는 메시지를 투자자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고평가된 주가 하락을 막아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계속 조장하게 돼서 이것은 영국 정부의 투기 억제에 대한 실패에 대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사우스시 버블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도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우스시 버블에 대한 분석은 학파가 나뉩니다. 합리적인 버블과 비합리적인 버블로 나뉘는데요. 한쪽은 수정주의 학파가 있고요. 한쪽은 전통주의 학파가 있습니다. 수정주의 학파 쪽은 가버, 킨들버거, 밀 등의 학자들인데요. 이 학자들은 이제 당시에 비합리적인 투자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투자를 했던 그런 투자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량 경제학적인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학자들이고요. 이제 전통주의 학파 쪽에 딕슨, 카슬, 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비합리적인 사우스시 버블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군중 심리에 의한 비합리적인 버블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학자들입니다. 네, 먼저 이제 인간의 이거 보시면 합리적인 버블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레리 릴 쪽의 주장인데요. 인간의 어리석음보다는 이제 금융시장이 일련의 혁신에 적응한 과정에서 나타난 난맥 때문에 버블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따르면 이제 유동성이 낮은 정부의 채권을 유동성이 높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버블을 유발하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투기적 광기나 집단적인 사기도 부분적인 원인이지만 정부의 전쟁 채무를 유동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기술적 문제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조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저희 조는 비합리적인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우스시 회사는 이제 긴밀하게 연관된 두 가지 허구를 바탕으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첫 번째 허구는 이제 식민지와의 교역에서 이익이 그 한계가 분명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사우스시 주로 무역 교역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그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스페인 식민지에 대한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보면 노예 무역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노예 무역 이 사우스시의 교역의 이익을 28.75%를 스페인 국왕에다 갖다 바쳤어야 됐고요. 또한 노예 무역에서 오는 이익의 10%도 스페인 국왕에 갖다 바쳤어야 됐답니다. 그래서 사우스 샹루에서의 교역권이 회사를 세우는 시발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무역이 수익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허구인데요. 정부의 빚, 즉 공적 신용이 자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 부채를 이제 미사용으로 좋게 장식한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요. 실제 교역에서 큰 수익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주주들에게 배당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 이익을 줄 게 없으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주식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릴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을 더 사게 만들어서 이 버블을 더욱더 키우는 장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적정 주가가 저기 보시면 밑에는 150파운드고 여기쯤엔 1000파운드쯤 되는데 적정 주가가 150파운드 정도였던 사우스시 주식을 주당 1000파운드에서 한 1720년대 투자자들을 합리적으로 과연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합리적이 않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게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근거대로 한다면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인 투자자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위험과 이익을 상쇄시키고 공개된 모든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주가가 극단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당시에는 굉장히 충분하지 않았고요. 투자자들에게. 또한 나중에 참가한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위험이 부담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참가한 버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참가한 투자자들은 위험은 굉장히 많지만 수익은 굉장히 낮은 상태의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투자를 한 것이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수익 구조상 주가가 급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보면 결국 합리적인 투자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우스시 버블은 군중 심리에 휩쓸린 사람들의 투기에 의한 비합리적인 거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위너와 루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는 위너 승리자들은 노련한 투입꾼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런던의 이제 금융인들 및 그 은행가들 그리고 네덜란드 자본가들 이 사람들은 그 거품이 붕괴하기 전에
미리 다 자신의 주식을 팔고 나갔죠. 또한 요자는 순진한 투기꾼들인데요. 도박 심리에 취해서 이제 런던으로 몰려온 순진한 신상, 그리고 숙녀, 그리고 군중 심리에 휩싸인 벨보의 한인 진군, 하층 계급들과 그리고 상층 계급들 또한 이렇게 군중 심리와 도박 심리에 휩쓸려서 굉장히 버블의 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요. 또 이 런던의 금융인들 및 출신 자본가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위너와 루저가 주식 시장이 워낙 그런 거지만 항상 이득을 본 사람이 있으면 항상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의견을 한번 조원들끼리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뭐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저희가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알겠지만 저희는 한쪽 자료를 조사해서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버블이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많고요. 비합리적이다라는 버블이라는 그런 자료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좀 아니다 싶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고 저희들은 비합리적인 버블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할게요.